배달원 왕한은 빨간 오토바이를 타고 도시를 질주한다. 휴대폰이 울리고 그는 전화를 받는다. 모르는 여자가 자기 아이를 임신했다며 할 말이 있다고 한다. 배달 때문에 바쁜 왕한은 사기라고 무시하며 시간이 없다고 짜증내며 전화를 끊는다. 그리고 다시 차들 사이를 누비며 속도를 낸다. 왕한은 동료들이 밖에서 수다를 떨고 있는 XX 음식 배달 센터에 도착한다. 담배를 입에 문 채 그는 덩치가 큰 동료에게 무슨 말을 중얼거리고 있냐고 묻는다. 동료는 명문수 가문의 딸이 도시 최고 부자의 아들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하는데 왕한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그러자 동료는 완벽한 여자가 못생기고 쓸모없는 부잣집 망나니와 결혼하는 건 낭비라며 수가문의 아름다운 딸 사진을 보여준다. 왕한이 사진을 흘끗 보자 그 여자가 나측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는다. 동료가 다시 휴대폰을 빼앗고 왕한의 기억은 되살아난다. 동료는 그도 좋은 여자가 끔찍한 사람에게 낭비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하는지 묻지만 왕한은 그녀가 술에 취해 한때 자신을 유혹하려 했던 여자라는 것을 알아본다. 갑자기 깨달음이 스쳐 지나간다. 그녀가 바로 조금 전에 그에게 전화했던 여자다. 그는 그 전화가 결국 사기가 아니었는지 궁금해한다. 장면은 한 달 전으로 되돌아간다. 수가문의 딸은 어지러움을 느끼며 호텔 복도를 비틀거리고 있다. 그녀는 치나오라는 남자가 술에 약을 탔다고 의심한다. 그녀는 자신의 방이라고 생각되는 809호로 향하지만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번호를 착각한다. 그녀는 문이 약간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들어가기 전에 닫는 것을 잊었는지 궁금해한다. 그 방 안에서 왕한은 침대에 앉아 낙담하며 술을 마시고 있다. 그는 자신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기회를 잡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배달 일에 전념한다. 그가 침대에 앉아 술에 취해 낙담하고 있을 때 젊은 여자 수치가 비틀거리며 그의 방으로 들어와 그의 침대에 쓰러진다. 멍하고 열이 오른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며 누구냐고 도와줄 수 있냐고 묻고 머리가 핑핑 돌고 엄청나게 뜨겁다고 호소한다. 술에 취한 왕한은 그녀에게 사로잡혀 그녀가 얼마나 놀라운지 생각한다. 그녀가 더 가까이 다가와 도움을 요청하자 그는 당황하며 꿈을 꾸고 있는 건지 궁금해한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그의 옆에는 엎질러진 술병이 놓여 있으며 격렬한 상황에 압도된다. 현재로 돌아온 왕한은 동료의 휴대폰에 있는 수치의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 기억에 빠져 있다. 그의 동료 파디는 그가 멍하니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의 이름을 부른다. 파디는 그를 조롱하기 시작하며 한이 어떻게 국제적인 영화배우와 잤다는 등 항상 이야기를 지어내는지 상기시킨다. 그는 한이 이제 수가문의 상속녀와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할 건지 빈정거린다. 다른 동료들도 합세하여 그가 국제적인 무기상이었다거나 베이징 엘리트 가문의 최고 실력자였다는 등 그의 다른 허풍들을 떠올리며 웃는다. 왕한은 침착함을 유지한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그들은 모른다며 자신이 하는 일은 평범한 모습으로 숨는 것이라고 의미심장하게 말한다. 한 사람이 그의 주장을 무시하려 할 때 그들의 농담은 중단된다. 세련된 빨간색 고급 스포츠카가 배달센터 앞에 멈춰서서 모든 운전자들을 놀라게 한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날씬한 다리와 하이힐이 나온다. 나타난 여자는 수치로 침착하고 우아해 보인다. 왕한의 동료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눈이 하트로 변하고 그녀를 완전한 킹카라고 부른다. 그녀가 그들에게 다가오자 한 남자가 사진에서 그녀를 알아본다. 그들은 수가문의 상속녀가 눈앞에 서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그녀가 왜 그들의 보잘것없는 배달센터에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수치는 가볍게 몸을 푸는 왕한에게 다가가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고 묻는다. 방금 그를 조롱했던 그의 동료들은 완전히 기절한다. 그들은 왕한이 실제로 유명한 수가문의 상속녀를 알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왕한은 쿨한 척하며 부재중 전화를 보지 못했다고 가장하고 무슨 일인지 차분하게 묻는다. 본론으로 들어가 수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임신했고 아이는 그의 아이라고 말한다. 이 폭로는 그의 동료들을 충격에 빠뜨린다. 그들은 이 부유하고 아름다운 여자가 그들의 친구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경악한다. 한 사람은 다시는 한이 허풍쟁이라고 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왕한 자신도 깜짝 놀라 멍한 듯 눈을 비비며 정말이냐고 묻는다. 수키는 단호한 표정으로 그에게 병원에 가서 증명하자고 말한다. 그녀가 차 옆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의 동료들은 그에게 그녀와 함께 가라고 필사적으로 재촉한다. 스트레스를 받은 왕한은 가기로 결심하고 친구에게 대신 일을 봐달라고 부탁한다.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은 그녀의 빨간 차를 타고 떠나고 놀란 동료들은 뒤에 남겨진다. 차 안에는 긴장감이 감돈다. 왕한은 아이가 정말 자기 아이인지 묻는다.
수치는 냉담하게 대답하며 왜 그렇게 심각한 일에 대해 거짓말을 하겠느냐고 반문한다. 결연한 표정으로 왕하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면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다. 수치는 그의 약속에 회의적인 표정을 짓고 배달일로 버는 돈으로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며 비웃는다. 개의치 않고 왕하는 기대 앉아 정직하게 사는데 잘못된 것은 없고 그들을 부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수치는 그에게 강령에서 강력한 수가문의 일원으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상기시킨다. 왕하는 그런 지위 따위는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고 간단히 무시한다. 그의 무심한 태도에 짜증이 난 수치는 가속 페달을 밟아차가 격렬하게 덜컹거리고 왕하는 앞으로 튕겨나간다. 그는 그녀에게 소리치며 일부러 그런 짓을 했다고 비난하고 수가문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고 묻는다. 긴장된 여정은 그들이 큰 병원 앞에 멈춰서면서 끝난다. 수치는 주차를 하고 침착하게 그에게 도착했다고 말한다. 그들이 차에서 내리자 수치는 왕한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을 너무 가볍게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녀는 만약 그녀의 가족이 음식 배달원이 그녀를 임신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가 어떤 심각한 결과를 감수해야 할지 상기시킨다. 이에 분노한 왕한은 그에게는 농담이 아니라고 격정적으로 선언한다. 아이가 그의 아이라면 그는 분명히 책임을 질 것이다. 그의 폭발을 무시하고 수키는 그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한다. 그들은 병원 복도를 걷는다. 수치는 그를 수술실이라고 적힌 문으로 안내하고 왕하는 멈춰서서 충격을 받아 왜 그곳에 가는지 묻는다. 수치는 결연한 표정으로 그를 돌아보며 그녀가 들어가서 임신을 중단하려는 진정한 의도를 깨닫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당황한 그는 그녀를 막기 위해 그녀의 팔을 잡는다. 그는 그녀에게 애원하며 그녀가 아마도 그가 그녀와 아이를 부양할 수 없다고 생각할 거라고 인정하지만 돈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바로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 수치에게 시술 시간이 되었다고 알린다. 수치는 희미하고 읽을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왕한을 바라보고 간호사에게 동의하고 팔을 빼낸다. 그녀는 왕한이 절망적으로 그녀를 부르는 소리를 뒤로 한 채 수술실로 걸어 들어간다. 그는 닫힌 문 밖에 서서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끼며 이 단호한 여자를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수술실 안 환자복을 입은 소키가 테이블에 누워있다. 외과의사가 준비됐냐고 묻는다. 다른 외과의사가 주사기를 준비하며 긴장을 풀라고 하자 그녀는 눈을 감는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시술 직전에 손을 들어 멈추라고 한다. 한편 왕한은 대기실 의자에 풀이 죽어 앉아있다. 그는 그녀가 아기를 지우기로 결심했다면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체념한다. 그때 수술실 문이 활짝 열리고 수치가 멀쩡한 모습으로 걸어 나온다. 왕한은 깜짝 놀란다. 그는 어리둥절하여 벌떡 일어나 벌써 나왔냐며 요즘 수술이 그렇게 빠르냐고 묻는다. 수치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어리둥절한 왕한에게 피곤하다며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한다. 왕한은 자신만만하게 동의하며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자기는 전투기도 몰 수 있다고 허풍을 떤다. 그는 그녀의 빨간 스포츠카 운전석에 앉아 병원에서 롱원이라는 부촌을 향해 출발한다. 운전 중 수치가 쉬는 동안 왕한은 전화를 받는다. 상대방은 오늘 밤 강해타워에서 열리는 경매 행사에 노인께서 참석하길 원한다고 알린다. 전화 건 사람은 임성훈 상공회 회장이 그들의 편이라고도 언급한다. 왕한은 차분하게 지시를 확인하며 수치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강력하고 신비로운 면모를 암시한다. 그들은 고수 가문의 저택에 있는 큰 집에 도착한다. 왕한은 도착을 알리며 수치를 깨운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가족들이 보기 전에 가라고 한다. 그녀가 창백해 보이자 왕한은 문 앞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지만 그녀는 냉담하게 그의 걱정을 거절하며 상관하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서는 순간 발꿈치가 틈에 걸려 균형을 잃고 비명을 지르며 넘어진다. 엄청난 속도로 왕한은 달려들어 그녀가 땅에 부딪히기 직전에 붙잡는다.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덜렁댄다고 핀잔을 준다. 짜증이 난 수치는 다시 말해보라고 하고 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덤벙거린다고 되받아친다. 순간적으로 화가 난 그녀는 온 힘을 다해 그의 옆구리를 꼬집고 그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른다. 갑작스러운 힘쓰기에 그녀는 몸에 무리가 와서 얼굴을 찡그린다. 그녀의 불편함을 본 왕한은 그녀를 번쩍 안아 올려 놀라게 한다. 그는 그녀를 호화로운 집 안으로 데려가 소파에 부드럽게 앉힌다. 구급 상자를 열어 넘어질 때 삐끗한 맨발을 치료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가라고 항의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움직이지 말라고 한다. 그가 발목을 감싸고 있을 때 두 여자가 방으로 들어와 방해한다. 새로운 사람들은 수치의 어머니 양우이민과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린수이프이다.
수치의 어머니는 충격에 휩싸인 채 그 장면을 바라보며 딸이 뭘 하고 있는지 묻는다. 왕안과 수치는 동시에 발목을 삐었다고 설명한다. 그러고 나서 수치는 어리 빠진 어머니를 바라보며 남자친구가 약을 발라주고 있었다고 태연하게 말한다. 왕안은 완전히 당황한다. 그녀의 어머니 양우이미는 더욱 충격을 받아 떨리는 손가락으로 제복을 입은 왕안을 가리키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이 남자가 정말 남자친구가 맞냐고 소리친다. 딸의 발표에 충격을 받은 양우이미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배달원은 누구인지 맹렬하게 캐묻는다. 잠시 침묵 후 수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에게 방금 농담한 거라고 둘러댄다. 발목을 삐끗해서 이 남자가 그냥 안으로 데려다줬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당황했지만 안심한 그녀의 어머니는 수치에게 깜짝 놀랐다며 곧 명문친 가문과 결혼할 예정이니 실수하면 안 된다고 상기시킨다. 침묵을 지키던 왕안은 어머니의 명백한 경멸에 불쾌감을 느끼며 배달원이면 안 되냐고 묻는다. 양우이미는 코웃음을 치며 주제도 모르고 감히 넘보려고 한다면서 꿈깨라고 소리친다. 그녀의 모욕은 심기를 건드리고 왕안의 얼굴에 분노한 표정이 스친다.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수치가 끼어든다. 그녀는 왕안에게 이제 가도 된다고 차분하게 말하고 도와줘서 고맙다고 한다. 그는 짧게 끄덕이고 돌아서서 나간다. 그가 걸어나가는 동안 수치의 가장 친한 친구인 린수이프는 골똘히 생각하는 표정으로 그를 지켜본다. 그가 사라진 후 양우이미는 린수이프에게 수치를 방으로 데려다주라고 한다. 혐오감을 느끼며 그녀는 그 더러운 배달원이 서 있던 바닥을 닦으라고 명령한다. 나중에 침실에서 린수이프는 수치가 침대에 앉도록 돕고 즉시 그 남자와의 진짜 관계에 대해 묻는다. 수치는 처음에는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린수이프는 믿지 않고 수치가 그를 바라보는 눈빛이 절대 아니라고 주장한다. 친구의 직감에 몰린 수치는 진실을 고백한다.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린수이프는 완전히 질겁하며 임신했다는 사실에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친다. 그녀는 수치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며 왜 하필 배달원이냐고 묻는다. 수치는 그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실수였다고 일축한다. 린수이프는 계속해서 수치의 계획을 묻고 강력한 친가문에게 임신 사실을 영원히 숨길 수 없다고 상기시킨다. 친구의 충격에 수치는 단호하게 아기를 낳기로 결심했다고 말한다. 린수이프는 친구가 미쳤다고 생각한다. 수치는 그 남자 왕안과 이야기를 나눴고 그가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하며 안심시키려고 한다. 하지만 린수이프는 납득하지 못한다. 그녀는 정신 차리라고 수치에게 소리치며 수 가문의 딸이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녀는 왕안을 그녀에게 어울리지 않는 배달부로 치부하고 친가문이 알게 되면 끔찍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잔소리에 질린 수치는 손을 들어 멈추게 하고 알아서 하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화제를 돌려 린수이프가 왜 다시 왔는지 묻는다. 린수이프는 할아버지가 중요한 거물을 만나고 오늘 밤 경매 행사를 보러 강령에 왔다고 설명하며 같이 왔다고 한다. 수치의 시큰둥한 반응에 친구는 짜증을 낸다. 갑자기 린수이프의 표정이 변하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발표한다. 몸을 숙여 수치에게 끔찍한 계획을 속삭인다. 만약 비밀이 탄로나면 그냥 배달원에게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라고. 수키는 혐오스럽게 반응하며 끔찍한 아이디어라고 말한다. 한편 왕안은 수 가문의 저택을 떠나 고급 빌라 지구를 걷고 있다. 그는 이 지역에는 택시가 없다고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꺼낸다. 그때 매끄러운 검은색 차가 그의 옆에 멈춘다. 왕안은 날카로운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리는 것을 지켜본다. 나이가 지긋한 백발의 남자가 왕안에게 다가와 젊은 도련님이라고 정중하게 인사한다. 자신을 조룡상공회 회장 임성훈이라고 소개하며 경매 행사로 모시러 왔다고 설명한다. 왕안은 상황을 파악하고 할아버지가 그 약속에 대해 말했던 것을 떠올리며 배달 기사로서의 삶과는 대조되는 엄청난 힘과의 숨겨진 관계를 드러낸다. 제안을 수락한 왕안은 임성훈에게 경매 전에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고 말한다. 린칭이는 공손히 동의하며 젊은 주인을 위해 차문을 열어주며 모든 것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들은 고급 검은색 리무진을 타고 떠납니다. 장면은 부유한 손님들로 가득 찬 웅장한 무도회장에서 열리는 활기찬 입찰 행사로 바뀝니다. 왕안이 변신하여 도착합니다. 그는 배달 재킷을 벗고 날카로운 맞춤 양복을 입고 군중을 둘러보며 강력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가 창가 근처에 서 있을 때 그의 시선은 익숙한 얼굴에 사로잡힙니다. 숨막힐 듯 아름다운 흰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수키의 가장 친한 친구 린세프입니다. 그녀는 경멸하는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가 배달원이 왜 이렇게 특별한 행사에 왔는지 묻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단정짓고 그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왕안이 그녀를 바로잡기도 전에 그녀는 그의 팔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 할 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더 외딴 곳에서 그녀는 그에게 맞서며 수치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이고 그 때문에 임신했다고 선언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아기가 태어났을 때 모든 책임을 지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맹렬하게 경고합니다. 왕안은 이 사실에 완전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수치가 병원에서 아기를 없앴다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린세프는 그가 틀렸고 수치가 아기를 키우기로 결정했다고 격렬하게 알립니다. 이 새로운 정보에 왕안은 충격을 받아 그녀의 이름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외칩니다. 그는 그녀가 수술을 받지 않았음에 틀림없다고 깨닫습니다. 리네이프는 그의 망설임이 그가 의무를 회피할지도 모른다는 신호로 보고 그가 떠나려고 하면 후회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그녀의 위협을 반복합니다. 그녀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그녀는 그의 신발에 스틸레토 힐을 강제로 비벼 그가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고 그녀는 냉혹한 만족감을 느끼며 돌아섭니다. 린슈이프가 막 떠나려 할 때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무도회장을 가로질러 손님들에게 입찰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알립니다. 수치가 아기를 키웠다는 사실을 여전히 생각하며 왕안은 새로운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으며 그녀를 찾으러 갈 수 있도록 사업을 빨리 끝내기로 결심합니다. 그 순간 비즈니스 정장을 입은 여성이 다가와 그에게 영마스터라고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링칭인 회장이 임명한 그의 새 비서 류에라고 소개합니다. 그녀를 인정하며 왕안은 갈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강력한 존재감으로 주요 행사구역으로 걸어갑니다. 그들이 자리를 찾을 때 뚱뚱하고 화려하게 옷을 입은 남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참석자들에게 오늘의 주요 입찰, 새로운 구역 프로젝트가 친가족에 의해 주장되고 있다고 거만하게 발표합니다. 그는 코스염을 꼬며 모든 사람에게 그들을 존중하거나 결과를 감수하라고 경고합니다. 이 거만한 남자는 친가족의 장남, 친레이입니다. 왕안은 비서에게 그 남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류에는 그가 장닝에서 가장 부유한 가족 중 하나이자 프로젝트의 가장 큰 라이벌인 친가족 출신이라고 설명합니다. 경멸적인 태도로 왕안은 그런 남자가 자신과 경쟁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류에는 친가족이 프로젝트를 따내고 수가족과의 결혼 동맹을 활용하여 일부 문제에서 벗어날 계획이라고 자세히 설명합니다. 수가족에 대한 언급은 모든 것을 왕안에게 명확하게 해줍니다. 그는 동료들이 수미스가 쓰레기 같은 부자에게 시집간다는 것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이 거만한 남자 칠레가 수가 결혼할 예정인 약혼자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암울한 표정으로 그는 이제 수치의 약혼, 그녀 가족의 문제, 이 입찰 전쟁을 연결하는 전체 그림을 봅니다. 경매인은 새로운 구역의 주요 품목인 053번 구역을 제시합니다. 주저없이 친레이는 패드를 들고 50억으로 입찰을 시작합니다. 친가족이 승리의 사활을 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군중은 충격적인 속삭임으로 터져나옵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친수 결혼으로 인해 아무도 감히 그들에게 도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중얼거립니다. 경매가 결정된 것처럼 보이는 순간 왕안은 침착하게 입찰 패드를 들고 60억으로 응수합니다. 방은 침묵에 잠겼다가 광란의 수다로 터져나옵니다. 손님들은 이 대담한 남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친가족에 감히 대항하는 것을 보면 현지인이 아닐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들은 프로젝트가 친가족에게 확실한 것이었고 그들은 이것을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방 건너편에서 칠레이의 만족스러운 표정이 사라지고 순수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너무 꽉 쥐어 관절이 하얗게 변합니다. 그는 왕안을 격렬하게 노려보며 방 건너편에서 소리치며 그가 누구인지 알아내고 싶다고 요구하며 문제를 찾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칠레의 폭발에 직면한 왕안은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그는 침착하게 그들이 최고 입찰자가 승리하는 경매에 있다고 지적하며 문제가 있는지 묻습니다.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칠레는 왕안이 친가족이 이 프로젝트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는지 묻습니다. 최고의 자신감을 가지고 왕안은 그는 완벽하게 들었지만 그것이 그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주변 손님들은 충격을 받아 이 신비한 남자가 누구이기에 감히 강력한 친가족에게 도전할 수 있는지 속삭입니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분노한 친레이는 패드를 들고 7억을 외칩니다. 주저없이 왕안은 8억으로 응수합니다. 입찰 전쟁은 계속되고 긴장이 고조됩니다. 친레이는 측근과 함께 왕안에게 달려와 그의 얼굴에 바짝 다가가 장밍시에서 친가족이 법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는 마지막 필사적인 입찰인 9억을 제시하며 왕안에게 죽고 싶으면
계속 입찰하라고 감히 말합니다. 왕안은 그저 웃으며 침착한 유의의 표정으로 10억을 가볍게 발표합니다. 완전히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한 칠레는 마침내 폭발합니다. 그는 왕안이 자초하고 있다고 소리치며 그를 산산조각 내겠다고 위협하며 왕안의 얼굴에 맹렬한 펀치를 날립니다. 그러나 왕안은 불가능할 정도로 빠릅니다. 그는 서투른 공격을 쉽게 피하고 단 한 번의 동작으로 칠레의 얼굴에 강력한 펀치를 날립니다. 칠레가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며 날아가자 왕안은 경멸스럽게 혼자서 자신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고 묻습니다. 칠레이가 멍해 있는 동안 그의 두 경호원이 벌떡 일어나 왕안에게 달려듭니다. 뒤따른 싸움은 잔인할 정도로 효율적입니다. 왕안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움직이며 강력한 발차기와 공격으로 그들을 손쉽게 처치하여 무도회장 바닥에 패배하게 만듭니다. 친레이는 멍든 얼굴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움켜쥐고 발을 딛고 일어섭니다. 그는 왕안에게 소리치며 그에게 손을 대는 배짱이 있다니 죽고 싶냐고 비난합니다.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왕안은 지금 때리는 사람은 자신이라고 응수합니다. 그는 또 다른 공격을 가해 칠레이의 부하 중 한 명을 강력한 발차기로 공중으로 날려보냅니다. 경호원은 큰 소리로 쿵소리를 내며 상사 바로 위에 떨어져 굴욕적인 무더기 속에서 둘 다 기절시킵니다. 몇 초 만에 싸움이 끝나자 왕안은 혼란 속에서 침착하게 서 있습니다. 그는 충격받은 방으로 돌아서서 겁에 질린 경매인에게 다른 사람이 입찰할 것인지 무심하게 묻습니다. 경매인은 더듬거리며 다른 입찰자는 없다고 재빨리 대답합니다. 경매에서 승리한 왕안의 사업은 끝났습니다. 그는 비서 류에에게 돌아서서 문서에 서명하고 자금을 이체하라고 지시합니다. 급한 일이 있다고 설명하며 그는 마지막 손짓을 하고 자신감 있게 무도회장을 걸어나가 모두가 그들이 방금 목격한 충격적인 힘의 과실을 처리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야기는 린수이프가 왕안을 모시는 린칭 이안과 동일 인물인 할아버지 앞에 서 있는 호화로운 방으로 바뀐다. 그녀는 왜 경매도 빼먹고 급하게 불렀냐고 묻는다. 할아버지는 손님이 도착하면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며 아직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실토한다. 린수이프는 어이없어하며 자신의 강력한 할아버지가 그토록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만드는 대단한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한다. 바로 그때 비서가 들어와 회장에게 경매가 끝났다고 알린다. 린칭이아는 친가가 낙찰받았는지 묻지만 비서는 다른 사람이 낙찰받았다고 보고한다. 린수이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불가능하다고 외친다. 그녀는 친가의 손에서 그 프로젝트가 빠져나갔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하며 누가 감히 그걸 가로챌 수 있었는지 궁금해한다. 할아버지는 차분하게 그녀에게 그들이 기다리는 사람이 도착했다고 알려준다. 휴대폰으로 뉴스 업데이트를 보는 듯한 린수이프는 그 사람이 너무 거만하다고 말한다. 이 소식이 너무 중요해서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친구인 수키에게 전화하러 나가겠다고 말한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그녀는 생각과 전화 통화에 몰두한다. 그녀는 친가의 실패가 수 가문과의 계획된 협력 관계를 어떻게 위태롭게 하는지 생각한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는 그녀는 어디로 가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녀는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왕안에게 곧장 걸어 들어간다. 충돌은 충격적이었고 그녀는 그의 가슴에 부딪히면서 작은 신음소리를 낸다. 격노한 그녀는 올려다보고 그의 얼굴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그녀는 그에게 왜 또 당신이냐고 소리치며 냄새나는 배달원이 어디를 가는지 보지 않느냐고 질책한다. 하지만 그녀의 긴급한 전화가 우선이다. 그녀는 조용한 왕안에게 등을 돌리고 계속 걸어가며 휴대폰에 대고 수치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한다. 왕안은 조용하고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그녀가 가는 것을 지켜볼 뿐이다. 린수이프가 떠난 후 왕안은 린칭 이안을 만나러 들어간다. 노인은 그를 정중하게 맞이한다. 왕안은 경매장에서의 볼일이 끝났다고 확인한 다음 방금 부딪힌 여자에 대해 무심하게 묻는다. 린칭 이안은 그녀를 손녀딸인 린수이프라고 소개하며 그녀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언급한다. 그는 그녀를 칭찬하며 그녀가 왕안을 매우 존경하고 항상 만나고 싶어 했다고 말한다. 이러한 중매 시도에 왕안은 재미있어하며 피곤한 듯 그만하라고 일축한다. 화제를 바꿔 왕안은 자리에 앉아 린칭 이안에게 수치를 아는지 묻는다. 린칭 이안은 그녀가 수 가문의 젊은 아가씨이자 그 세대에서 가장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가문이 아들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친가가 프로젝트를 따낸 후 수 가문과의 혼인 동맹을 의도했다고 확인한다. 하지만 왕안이 개입했기 때문에 그 계획은 이제 연기되었다. 궁금해진 왕안은 더 개인적인 세부 사항을 캐물으며 수치의 일상생활과 로맨틱한 역사에 대해 묻는다.
린칭이하는 수 가문은 매우 엄격한 교육을 받았고 수치는 완고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준다. 그는 그녀가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지 않고 자신이 아는 한 남자친구가 없었다고 말한다. 이 새로운 정보는 왕안의 얼굴에 교활하고 아는 듯한 미소를 가져다 준다. 바로 그때 그의 전화벨이 울린다. 발신자 아이디에 수치의 이름이 뜨고 그는 부드럽게 전화를 받아 그녀를 방금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상대방에서 수치는 시간이 있는지 묻고 그를 보고 싶다고 말한다. 왕안은 즉시 동의하고 그녀의 위치를 묻는다. 이제 긴급한 볼일이 분명해진 왕안은 자리에서 일어선다. 그는 린칭 이안에게 떠나겠다고 말하고 노인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말한다. 왕안이 나가자 린칭 이안은 마지막으로 손녀딸을 홍보하려고 시도하며 그녀가 왕안처럼 런던 왕립 아카데미를 졸업했다고 언급한다. 관심 없는 왕안은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일축한다. 장면은 수지가 생각에 잠긴 채 벤치에 혼자 앉아있는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공원으로 바뀐다. 잠시 후 왕안이 날렵한 정장을 다시 입고 빨간 오토바이를 타고 도착한다. 그는 걸어가 그녀 옆에 앉는다. 그녀에게 팔을 두르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간다. 그는 그녀에게 아이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그 둘을 모두 지원하겠다고 말한다. 그런 다음 그는 결혼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혼인신고를 하러 갈 수 있다고 말하며 그의 책임 약속을 확고히 한다. 그의 자신감 있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수치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빈정거리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그러한 약속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당황하지 않고 왕안은 먼 곳을 바라보며 무엇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냐고 묻는다.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수치는 손목을 들어 비싼 시계를 보여주며 가격을 아는지 묻는다. 놀랍게도 왕안은 그 시계를 파샤드 까르띠에 42mm 18K 로즈 골드 모델이라고 정확하게 식별하고 가격인 35만 2천을 정확하게 말한다. 수키는 그의 자세한 지식에 눈에 띄게 충격을 받는다. 그녀는 그에게 배달원으로서 1년에 얼마나 버는지 그 물건 하나를 사기 위해 몇 년을 일해야 하는지 묻는다. 왕안은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아이를 낳으라고 안심시킨다. 그는 그녀나 아이가 물질적으로 부족하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하며 그들을 부양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랑까지 한다. 수키는 그의 거창한 발언에 눈을 굴리며 자랑하지 않으면 죽기라도 하냐고 건조하게 묻는다. 수키의 전화벨이 울리면서 그들의 대화는 중단된다. 그녀는 전화를 받고 다른 쪽에서는 그녀의 어머니의 필사적인 목소리가 들린다. 그녀의 어머니는 시나오가 결혼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알리며 빨리 집으로 오라고 요구한다. 수치는 조용히 소환에 응한다. 왕안에게 돌아서서 그녀를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한다.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그들은 속도를 낸다. 타는 동안 수치는 왕안의 등에 기대고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평화로운 미소가 감돌며 만족하는 듯 눈을 감는다. 그들은 고수 가문의 저택에 도착한다. 왕안은 그녀를 현관문까지 데려다주고 그들이 들어서자 수치는 어머니에게 집에 왔다고 알린다. 그녀의 어머니인 양후이미는 즉시 짜증을 낸다. 그녀는 딸에게 너무 오래 나가 있었다고 꾸짖으며 치나오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한다. 배경에는 양복을 입은 뚱뚱한 남자가 소파에 앉아있다. 수치는 단순히 산책을 다녀왔다고 말한다. 그러자 그녀의 어머니는 뒤에 있는 왕안을 알아차리고 못마땅한 듯 왜 누군가를 데려왔냐고 물으며 치나오와의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다고 상기시킨다. 소파에 있던 남자는 일어서서 수치에게 인사하며 결혼 문제를 논의하러 왔다고 확인한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친가의 둘째 아들인 치나오라고 소개한다. 약혼자인 치나오를 마주한 수치는 결혼식을 연기하려고 한다. 그녀는 친가가 신규 지구 프로젝트 입찰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가문의 계획된 협력이 확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결혼도 연기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치나오는 낙찰 실패를 작은 일로 치부한다.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그는 먼저 결혼해야 하고 다른 모든 것은 나중에 협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속으로는 딴꿍이가 있군. 일단 꼬셔서 하룻밤 즐기고 돈 줄지 말지는 나중에 결정하겠다는 속셈이군. 수치 엄마 양후이미는 필사적으로 상황을 수습하려 한다. 딸에게 치나오와 결혼만 하면 수 가문에 10억을 주기로 약속했다며 애원한다. 수치는 이제 그만해 라며 딱 잘라 말한다. 결연한 의지로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그녀의 거절에 엄마와 치나오는 충격을 받는다. 대담하게 수치는 왕안에게 다가가 팔짱을 끼며 치나오와 결혼하지 않을 뿐 아니라 왕안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발표한다. 엄마는 경악하며 딸에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라며 왕안은 그저 배달원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수치는 엄마에게 치나오와 억지로 결혼하고 싶지 않다며 시간을 주면 수 가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애원한다. 딸의 부끄러운 행동에 분노한 양후이미는 수치의 뺨을 때리려 손을 든다. 하지만 손이 닿기 전에 왕안이 재빨리 그녀의 손목을 잡아막는다. 그는 차갑게 그녀를 바라보며 배달원이 뭐가 잘못됐냐고 묻는다. 그러고는 수치스럽다는 비난을 되돌려 돈 때문에 딸을 쓰레기 같은 놈에게 팔아넘기는 게 부끄러운 짓이 아니냐고 되묻는다. 그녀가 발버둥치며 썩은 배달원에게 놓으라고 소리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그동안 상황을 지켜보던 치나오가 드디어 폭발한다. 분노에 찬 얼굴로 수치를 손가락질하며 음탕한 계집이라며 이렇게 음란할 줄은 몰랐다고 욕한다. 배달원 따위에게 몸을 줬다며 왕안을 죽여버리겠다고 맹세한다. 수치는 충격과 공포에 질린 채 가만히 서 있을 뿐이다. 치나오가 행동하기도 전에 왕안은 번개처럼 움직인다. 그는 강력한 손찌검으로 치나오의 뺨을 때려 비틀거리며 바닥에 쓰러지게 한다. 그러고는 넋이 나간 수치를 보호하듯 뒤로 끌어당긴다. 쓰러진 치나오를 노려보며 내 아이를 임신했으니 내 여자라며 누가 감히 그녀를 때리려 했냐고 묻는다. 바닥에서 허둥지둥 치나오는 왕안이 감히 자신을 때렸다는 사실에 믿을 수 없다는 듯 울부짖는다. 분노가 끓어오르자 근처 테이블에서 무거운 잿더리를 집어들고 그들을 죽이겠다며 달려든다. 왕안은 침착하고 안심시키는 미소로 수치에게 뒤에 서 있으라고 말하고 그녀는 불안하게 동의한다. 치나오가 잿더리를 휘두르며 달려들자 왕안은 손쉽게 공격을 피한다. 단숨에 그는 치나오의 턱에 엄청난 펀치를 날려 뒤로 날려버리고 잿더리는 그의 손에서 미끄러진다. 치나오가 멍해 있는 동안 왕안은 그 위에 서서 감히 내 여자를 건드리냐고 선언한다. 왕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이 쓰러진 남자 위에 올라타 멱살을 잡고 오늘 제대로 가르쳐주겠다고 말한다. 그는 피해자의 고통에 찬 비명과 절박한 도움 요청을 무시한 채 치나오의 얼굴에 무자비한 펀치를 퍼붓는다. 그가 또 다른 공격을 위해 주먹을 들려는 순간 수치가 그만하라고 외친다. 바로 그 순간 누가 감히 이리 주제넘게 구느냐는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길고 흰 수염과 지팡이를 짚은 위험 있는 노인이 이끄는 이합적인 무리가 들어선다. 수치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채 그 남자를 할아버지라고 부른다. 가족 어른의 등장에 모두 얼어붙는다. 수치의 할아버지는 다른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현장을 둘러본다. 바닥에 쓰러진 치나오,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수치, 그리고 충격에 빠진 그녀의 어머니. 노인은 모든 것을 들었다고 엄숙하게 말한다. 그는 날카로운 시선을 손녀딸에게 돌리고 지팡이를 바닥에 내리치며 배달원 아이를 임신한 것이 사실이냐고 묻는다. 수치는 체념한 듯 조용히 사실이라고 확인한다. 그 고백에 수 가문은 공황 상태에 빠진다. 그들은 이 상황이 터무니없고 친 가문을 화나게 할 여유가 없다고 울부짖는다.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그녀의 할아버지는 그 아이를 즉시 낙태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고함을 지른다. 그러나 치나오는 비틀거리며 일어서서 반박한다. 그는 아이를 낙태한다 해도 저런 창녀는 절대 우리 집에 발도 들여놓을 수 없을 거라고 소리치며 수 가문을 아연실색하게 만든다. 상황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울부짖으며 수치를 망친 서로를 비난하고 수 가문은 이제 끝장이라고 한탄하기 시작한다. 수치는 슬픔으로 가득 찬 얼굴로 비난 속에서 침묵을 지킨다. 마침내 그녀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라며 신경질적으로 말한다.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그녀를 덮치고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어지럼증에 머리를 감싸진다. 넘어지기 전에 왕안이 그녀를 붙잡는다. 그는 그녀를 안정시키며 두려워하지 말라며 데리고 가겠다고 안심시킨다. 그가 그녀를 품에 안아 올리자 부모를 포함한 가족들은 몰려와 그 썩은 배달원에게 그녀를 놓으라며 다리를 부러뜨리겠다고 협박한다. 왕안은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돌아보며 너희가 인간이냐고 묻는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절한 수치를 안고 집을 나선다. 그녀의 부모가 길을 막으려 하자 그는 손쉽게 그들을 걷어차 넘어뜨린다. 그는 문가에서 멈춰서서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가족을 돌아본다. 차가운 결의에 찬 목소리로 수치를 데리고 가겠다고 선언하며 누가 불만이 있냐고 묻는다. 아무도 그를 막을 힘이 없다. 수치가 의식을 잃은 채 그의 품에 안겨있자 왕안은 충격에 휩싸인 그녀의 가족들에게 아무도 반대하지 않으니 떠나겠다고 말한다. 그는 혼란스러운 수 가문의 저택에서 그녀를 데리고 자신의 현대적인 고층 아파트로 향한다. 안으로 들어가 여전히 의식을 잃은 수치를 소파에 부드럽게 눕힌다. 그러자 그녀의 핸드백에서 카드 한 장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진다.
그녀가 편히 쉬는 것을 확인한 왕아는 카드를 발견하고 집어든다. 그는 카드를 살펴보고 오늘이 그녀의 생일이라는 사실에 놀란다. 부유한 집안 출신이지만 아무도 그녀의 특별한 날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 연민을 느낀다. 잠든 그녀를 바라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기로 결심하고 그녀는 내 여자라고 재확인한다. 약 20분 후 수치는 몸을 뒤척이기 시작한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멍하고 방향 감각을 잃은 채 눈을 비비며 여기가 어디인지 궁금해한다. 바로 그때 왕안이 앞치마를 두른 채 다른 방에서 나온다. 그는 밥그릇을 내밀며 깨어났으니 배가 고플 거라고 말한다. 수치는 왕안이 특별히 그녀를 위해 차려놓은 정교한 식탁으로 걸어간다. 다양한 요리, 찐 요리, 과일과 치즈 플래터, 여러 종류의 음료에서 풍겨나오는 맛있는 향기에 감탄한다. 왕안은 자신의 요리 실력이 너무 뛰어나 두바이 공주조차 맛보고 싶어 애원할 정도라고 자랑한다. 그의 거만함에 웃음이 터진 수치는 자랑하지 않으면 죽기라도 하냐고 묻는다.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던 중 수치는 진지해진다. 그녀는 오늘 하루 동안은 죽다라는 말을 금지한다며 왕안을 당황하게 만든다. 그가 묻기도 전에 그는 놀라움을 선사한다. 촛불이 하나 켜진 작은 분홍색 케이크를 가져온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깜짝 놀란 수치에게 케이크를 건네며 생일 축하 인사를 전한다. 너무 놀란 수치는 입을 가리고 어떻게 자기 생일을 알았냐고 묻는다. 왕안은 득이양양하게 웃으며 자기가 꽤 대단하다고 생각하냐고 묻는다. 감정에 벅찬 수치는 눈에 눈물이 맺히며 말을 잇지 못한다. 이를 눈치챈 왕안은 장난스럽게 그녀를 놀리며 눈물이 글썽거리는지 묻고 울어도 괜찮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국제적인 슈퍼모델도 얻을 수 없는 어깨를 빌려줄 수 있다고 자랑한다. 그의 터무니없는 오만함이 긴장을 풀고 수치는 진심으로 웃음을 터뜨린다. 그러고는 음식을 먹어보라고 권한다. 수치는 한 입 먹고 맛이 좋다고 인정하자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한다. 한동안 음식을 먹은 후 왕안은 케이크에 소원을 빌라고 말한다. 수치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은 채 조용히 동의한다. 잠시 후 왕안은 진지해져서 앞으로 계획이 뭐냐고 묻는다. 수치는 그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자기를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상기시키고 말을 바꾸는 거냐고 묻는다. 왕안은 그렇지 않다고 안심시키지만 도전을 제기한다. 정말 그와 같은 배달원과 결혼할 용기가 있냐고 묻는다. 수치는 열정적으로 일어나 자기는 용기가 있다고 선언하며 그가 자기를 지지하지 못하면 재혼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이 말을 들은 왕안은 결심하고 다음 날 바로 혼인신고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수치는 굳건한 의지로 동의하며 두렵지 않다고 말한다. 만족한 왕안은 미소를 지으며 뒤로 기대한 자 일이 해결됐다고 말한다. 왕안의 전화벨이 울리면서 계획이 중단된다. 그는 수치에게 전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는 전화를 받기 위해 발코니로 나간다. 상대방은 그를 사오하라고 부르며 그에게 위험에 처해 있다고 다급하게 경고한다. 왕안을 보스라고 부르는 사오하는 히드라라는 암살자가 그를 죽이러 강령시에 오고 있다고 말한다. 왕안은 침착하게 정보 출처가 확실한지 히드라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지 묻는다. 사오하는 히드라가 마지막으로 임시 가문의 별장 근처에서 목격됐다고 보고한다. 담배에 불을 붙인 왕안은 차분하게 부하에게 알겠다고 말하며 내일 시간을 내서 암살자를 처리하겠다고 말한다. 왕안이 발코니에 있는 동안 수치는 소파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케이크를 먹고 있다. 그녀는 가장 친한 친구인 임수이프와 통화 중인데 그녀는 생일 축하 인사를 전하고 자기가 첫 번째였는지 물었다. 수치는 재미있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친구에게 자기가 두 번째라고 말한다. 임수이프는 충격을 받고 누가 먼저였는지 친호가 아니길 바라며 즉시 묻는다. 수치는 발코니 쪽을 바라보며 그였다고 밝힌다. 그녀의 친구는 분노하며 어떻게 다시 그 배달원과 엮이게 됐는지 알고 싶어한다. 수치는 케이크를 한 입 더 베어 물며 한숨을 쉬고 임수이프에게 내일 결혼 등록을 하기로 했다고 말한다. 이 소식에 그녀의 친구는 당황하며 배달원과 결혼하는 것이 미친 짓이냐고 묻고 그녀의 위치를 묻는다. 수치는 침착하게 그의 집에 있다고 대답한다. 걱정된 임수이프는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으며 무언가를 알아내겠다고 약속한다. 그녀는 경매에서 우승한 수키를 돕기 위해 할아버지가 아는 미스터리한 거물에게 가서 사정하겠다고 선언한다. 하지만 갑자기 전화가 끊기고 수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한다. 한편 발코니에서는 왕안의 긴장된 대화가 계속된다. 그의 부하는 걱정스러운 소식을 더하며 막공주가 이틀 전에 그의 행방을 물었다고 알린다. 왕안은 더욱 심각해져서
사오와가 그녀에게 자기가 강령에 있다고 말했는지 확인한다. 그의 부하는 공주의 성격을 알고 있었고 순응하지 않으면 거세할까 봐 두려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초조하게 설명한다. 그 소식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왕하는 말을 잃고 라이터를 떨어뜨린다. 그는 믿었던 부하가 자기를 팔아넘겼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전화에 소리친다. 사오와는 공주의 가문 배경이 그의 보스에게 잘 어울리고 굴복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상황을 진정시키려 애쓴다. 왕하는 경로하며 말을 자르고 그녀가 언제 도착하느냐고 묻는다. 보스의 분노를 본 샤오와는 신호가 나쁘다는 핑계를 대고 갑자기 전화를 끊어 왕한을 분노하게 만든다. 그는 발코니에 혼자 남아 좌절감에 웅크린 채 상황이 매우 나쁘다고 생각한다. 바로 그때 그의 전화가 알림과 함께 울린다. 짜증이 난 그는 누가 지금 자기를 귀찮게 하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화면을 보고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를 확인한다. 보낸 사람은 자신을 임설프, 임청윤의 손녀라고 소개한다. 문자에서 그녀는 사업 파트너십을 제안하며 그가 도시에 새로 왔기 때문에 신구 프로젝트에서 수치 가족과 협력하는 것이 상호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친구를 돕기 위해 필사적인 그녀는 그가 동의하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약속하는 대담한 제안을 한다. 그녀의 뻔뻔한 제안을 읽은 왕한은 그녀가 확실히 배짱이 있다고 생각하며 비웃는다. 거의 즉시 그의 전화가 울린다. 그의 손녀딸의 문자를 분명히 알게 된 임청윤이다. 그는 그녀가 일으킨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왕한은 침착하게 괜찮다고 말한다. 왕한은 주도권을 잡고 임청윤에게 2가지 명확한 지시를 내린다. 첫째, 내일 픽업할 저격용 소총과 총알 2개가 필요하다. 둘째, 임씨에게 수치에게 신구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수치 가족의 누구도 관여하지 못하도록 명령한다. 임청윤은 망설임 없이 젊은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동의한다. 나중에 왕한이 발코니에 있는 동안 수치는 그의 아파트에서 침대에 누워 독서를 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그녀의 전화가 가장 친한 친구인 임설프의 메시지와 함께 울린다. 문자에는 신나는 소식이 담겨 있다. 임설프가 신구 프로젝트에서 우승한 미스터리한 거물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수치에게 그가 수치 가족과 협력하기로 동의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수키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한다. 그들은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날 만날 예정이다. 기뻐하며 수치는 내일 보자는 확인 답장을 보낸다. 바로 그때 왕한이 다시 들어와 그녀의 행복한 표정을 알아차리고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묻는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배달원으로 여기고 있으며 그가 이해하지 못할 프로젝트 문제라고 일축한다. 그러고는 그녀가 책을 읽는 것을 보고 놀란 듯이 보이자 그는 그녀가 책을 읽는 습관이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놀린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 얼굴이 몇 인치 떨어지지 않은 채 그에 대해 예상하지 못한 것이 많다고 속삭인다. 당황한 수키는 얼굴을 붉히며 더듬거리며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묻고 그와 결혼하기로 동의했다고 해서. 하지만 왕한은 움직이는 대신 침대에서 베개를 부드럽게 가져온다. 그는 그녀가 피곤하면 쉬어야 하고 자기는 소파에서 자겠다고 말한다. 그가 떠날 때 그는 임신한 여성에게는 침대에서 독서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무심하게 덧붙여 얼굴을 붉히고 말을 잃은 수치를 남겨둔다. 뒤로 누운 그녀는 그가 정말로 뭔가를 할 줄 알았다고 생각하며 당황한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다. 아파트 발코니에서 왕한은 외팔 물구나무 푸시업을 하며 힘든 운동을 하고 있다. 잠옷 차림의 수치가 나와 그를 지켜본다. 재밌다는 듯이 왕한에게 두꺼비 권법을 연습하냐고 농담조로 묻는다. 왕한은 부드럽게 착지하며 용건수라는 기술이라고 정정한다. 그녀는 처음 듣는 이름이다. 그는 용건수가 화려한 무술이 아니라 진정한 살인 기술이라며 몇 가지 빠른 동작을 보여준다. 수지는 단순한 배달원이 왜 그렇게 위험한 것을 배워야 하는지 궁금해한다. 왕한은 멈춰서 그녀를 바라보며 아버지로부터 들은 지혜를 나눈다. 무술로 분쟁을 멈추고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 수치는 감명을 받고 그의 아버지 말씀이 현명했다는 데 동의한다. 화제를 바꿔 왕한은 아침을 만들었고 그녀를 위해 세면도구를 준비했다고 말한다. 감동받은 그녀는 그처럼 덩치 큰 남자가 그렇게 사려 깊을 줄은 몰랐다고 말한다.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그는 그녀가 아직 자신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다고 대답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녀에게 밥을 먹고 나서 그녀의 집에 같이 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유를 물으며 혼란스러워한다. 그는 그녀의 호적 등본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렇지 않으면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녀에게 농담처럼 그와 같은 배달원과 결혼하는 것이 정말 확실하냐고 묻는다.
자극받은 수치는 그가 빼는 줄 알고 화를 낸다. 그녀는 무섭지 않다며 빨리 서둘러서 당장 혼인신고를 하러 가자고 소리친다. 그들이 그의 오토바이로 걸어갈 때 수치는 실질적인 문제를 꺼내며 그의 부모님을 먼저 만나야 하는지 묻는다. 왕아는 그럴 필요 없다며 아이가 태어난 후에 이야기해도 된다고 일축한다. 수치는 왜 기다려야 하냐며 혼란스러워한다.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왕아는 그의 가족이 그녀를 좋아하지 않을까 봐 두렵다고 설명한다. 그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의 가족이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 말을 듣고 수치는 팔짱을 끼고 비꼬듯이 그가 그녀의 집안에 장가가는 거냐고 묻는다. 그는 장난스럽게 그녀를 훑어보며 외모, 몸매, 성격은 칭찬하지만 그녀의 가정 환경이 좀 부족하다고 덧붙인다. 기분 나빠진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 과분하다고 생각하냐고 묻는다. 왕아는 웃어넘기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오토바이에 타라고 말한다. 짜증난 그녀는 그의 뒤에 탄다. 그는 그녀에게 허리를 꽉 잡으라고 말하고 그들은 길을 따라 질주한다. 그들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다. 숨겨진 장소에서 치나오와 근육질의 부하가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본다. 부하는 그 여자, 빛이 가 배달원과 밤을 보냈다며 역겹다는 듯이 말하고 젊은 도련님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다. 분노로 얼굴이 어두워진 치나오는 잔혹한 명령을 내린다. 그는 부하에게 배달원을 죽이고 여자는 호텔로 데려오라고 말한다. 부하는 손가락 마디를 꺾으며 부하들을 데리고 즉시 따라가겠다고 말한다. 왕안과 수치가 도시를 가로질러 가는 동안 그는 백미러로 흰색 벤이 자신들을 미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는 미행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재빨리 생각하며 그는 뒤로 몸을 기울여 수치에게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볼 일이 있으니 먼저 집에 가서 짐을 챙겨야 한다고 말한다. 위험을 모르는 그녀는 동의한다. 왕아는 속도를 높여 교통체증을 해치고 추격자들을 따돌린다. 계획에 따라 왕아는 수치를 안전가옥으로 데려간다. 그녀가 안전하게 들어가자 그는 오토바이에 다시 올라타 속도를 내며 추격자들의 관심을 끈다. 흰색 밴은 즉시 추격하여 그를 따라 부유한 동네로 들어선다. 왕아는 그들을 짧게 추격한 후 의도적으로 선택한 장소인 큰 현대식 빌라 앞에 멈춰선다. 그는 오토바이를 멈추고 내려서 기다리는 듯하다. 그는 빌라 2층 발코니를 힐끗 쳐다보고 그곳에 숨어있는 뾰족한 머리의 남자를 발견하고 매복임을 확인한다. 발코니에 있던 남자는 자신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굴하지 않고 왕아는 태연하게 빌라를 향해 걸어가며 적들이 여기에 모여 있으니 한 번에 처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호화로운 빈집에 들어가 2층으로 걸어간다. 방에는 그가 정확히 준비해 놓은 대로 테이블 위에 저격총 케이스가 열려 있다. 그는 소음기가 장착된 소총을 집어들고 린의 효율성에 감탄한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갑자기 예상치 못한 것에 사로잡힌다. 그는 고개를 들어 근처 침대에 놓인 파란색 브래지어를 발견하고 잠시 혼란스러워한다. 그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수건으로 몸을 감싼 여자가 옆방에서 걸어나온다. 그녀는 수치의 가장 친한 친구인 린수이프로 그녀의 방에 강력한 소총을 든 낯선 남자를 보고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른다. 그를 알아본 린수이프는 그녀의 집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며 린 가문의 별장에 무단 침입하고 있다고 상기시킨다. 하지만 그들의 논쟁이 격화되기 전에 빨간색 레이저 점이 그녀의 이마에 나타난다. 저격수의 레이저를 본 왕아는 즉시 그녀에게 엎드리라고 소리친다. 단 1초도 지체하지 않고 총알이 창문을 박살내고 뚫고 들어온다. 왕아는 방을 가로질러 뛰어들어 겁에 질린 린슈에프를 덮쳐 총알의 궤도에서 간신히 밀어낸다. 그들은 침대 위로 쓰러지고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며 그 망할 놈에게 놓아달라고 소리친다. 그는 그녀를 꽉 누르며 심각한 표정으로 소리를 멈추라고 조용히 경고한다. 소리를 내면 죽을 거라고 말한다. 왕아는 일어서서 저격총을 잡고 충격에 빠진 린슈에프는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그는 그녀를 무시하고 산산조각난 창문으로 이동하여 반대편 빌라를 겨냥한다. 그는 히드라에게는 머리가 9개나 없을 거라고 조롱하며 정확한 사격 한 발을 날린다. 총알은 안뜰을 가로질러 날아가 반대편 발코니에 있던 매복자를 맞춰 명중시킨다. 저격수는 머리에 총알을 맞고 즉사하여 쓰러진다. 왕아는 무기를 내리고 실망한 듯이 히드라가 너무 쉽게 처리되었다고 말한다. 축하하기도 전에 리네이프가 그를 붙잡고 그녀의 집에 있는 총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다. 하지만 그 순간 왕아는 또 다른 위협을 감지하고 감각을 발휘한다. 두 번째 총알이 공기를 가르며 다른 각도에서 또 다른 창문을 박살낸다.
놀라운 속도로 반응한 왕안은 다시 그녀에게 엎드리라고 소리치고 그녀를 덮쳐 몸으로 그녀를 보호한다. 그들이 바닥에 쓰러지자 총알은 그들이 방금 서 있던 곳을 지나 뒤쪽 벽에 충돌한다. 여전히 린즈에이프와 바닥에 있는 왕안은 밖에 공격자들이 더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재빨리 생각하며 그는 침대에서 그녀의 옷 조각을 잡아 공중에 던져 미끼로 쓴다. 그는 암살자 히드라, 벤에서 내린 깡패, 그리고 이 새로운 저격수를 마음속으로 열거한다. 그는 오늘 상대해야 할 손님들이 몇 명 있다고 어둡게 결론짓는다. 미끼가 통한다. 적 저격수가 움직임에 총을 쏘자 왕안은 자신의 소총으로 조준하고 겁에 질린 린 슈이프가 그의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 그는 남은 총알 2발로 응사합니다. 총알은 열린 공간을 가로질러 다른 장소에 숨어있던 저격수를 맞춰 쓰러뜨립니다. 즉시 근처 옥상에 있던 또 다른 암살자가 총알을 쏟아부으며 세 번째 위치에서 맹렬한 제압 사격이 터져나옵니다. 왕안은 린 슈이프를 잡고 소파 뒤로 몸을 던져 숨고 그들 뒤의 벽은 총알로 뒤덮입니다. 불리한 위치에 갇히자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그를 변태라고 부릅니다. 사격이 멈추자 왕안은 침착하게 벽에서 적이 쏜 탄피 중 하나를 줍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세히 조사하고 밑부분에 독특한 육각별 문양을 발견합니다. 그는 그것이 악명 높은 동유럽 암살 조직인 RS의 특수 탄두임을 알아냅니다. 그는 흔들리는 린 슈이프에게 언제 그렇게 위험한 사람들을 도발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모른다고 더듬거릴 뿐입니다. 그 순간 왕안은 비어있는 소총을 보고 부주의했던 자신을 저주합니다. 그는 단 2발의 총알만 요청했고 이제 탄약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무장 해제되고 포위된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갑자기 린 슈이프에게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녀는 왕안에게 공격 배우가 누구인지 알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얼마 전 동유럽 보스가 그녀의 회사에서 연구기술을 사려고 했지만 그녀가 그의 제안을 거절했었다고 회상합니다. 이 폭로는 지금 그녀를 죽이려고 하는 프로 암살자들에게 명확한 동기를 제공합니다. 총알이 쏟아지는 가운데 왕안의 눈이 가늘어집니다. 그는 재빨리 린 슈이프의 머리를 아래로 밀며 또 다른 총알이 그들을 스쳐 지나가자 조심하라고 외칩니다. 소파 뒤에 갇힌 채 그들은 파편 속에 앉아 총격전이 먹기를 기다립니다. 남은 탄약이 없자 왕안은 다른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에 닿습니다. 절박한 결정을 내린 그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집어듭니다. 사격이 잠시 뜸해진 틈을 타 그는 벌떡 일어나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마지막 저격수의 위치로 유리 조각을 던지는 칼처럼 던집니다. 임시 발사체는 목표물을 찾고 암살자는 고통에 휩싸입니다. 마지막 저격수가 쓰러지면서 즉각적인 위협은 끝났습니다. 왕안은 일어서서 린 슈이프에게 이제 일어나도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마침내 일어선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직접 대면합니다. 그녀는 배달원으로서의 그의 직업은 위장일 것이라고 말하며 그가 정말 누구인지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왕안은 냉담하게 그녀의 질문을 묵살하며 그녀는 그의 정체를 알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의 비밀스러움에 분노한 그녀는 수치에게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협박하지만 그는 재빨리 그녀의 입술에 손가락을 대고 그녀를 침묵시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해지고 그녀에게 조용히 하라고 경고하며 밖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설명합니다. 공포에 질린 린 슈이프의 얼굴에 여전히 더 많은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겁에 질린 그녀는 그를 붙잡고 무엇을 할 것인지 묻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그가 가서 살펴보겠다고 말합니다. 한편 아래층에서는 친하오의 3명의 깡패가 큰 칼을 들고 빌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왕안을 알아보고 배달원이 이런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리더는 코웃음을 치며 그가 틀림없이 흔한 도둑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바로 그때 왕안이 계단 꼭대기에 나타납니다. 그는 무장한 침입자들을 내려다보며 가볍게 손을 흔들며 인사합니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왕안은 침착하게 3명의 무장한 남자들에게 그를 찾고 있는지 묻습니다. 근육질의 리더는 칼날을 왕안에게 겨누며 그들은 친하오가 보낸 하오 형님의 부하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왕안이 그들의 보스의 여자 수치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고 비난하고 또 다른 깡패는 참을성 없이 그만 말하고 다리를 부러뜨리라고 말합니다. 전혀 당황하지 않은 왕안은 그들이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묻습니다. 그의 오만함에 격분한 깡패들은 욕설을 퍼부으며 달려듭니다. 싸움은 잔인하게 짧습니다. 왕안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움직여 첫 번째 공격자를 얼굴에 강력한 발차기로 가로막아 그의 머리를 뒤로 젖힙니다. 몇 초 만에 깡패 2명이 의식을 잃고 기절한 리더만 남습니다.
근육질의 깡패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며 배달원 기준이 언제부터 그렇게 높아졌는지 궁금해하며 그의 상대가 훈련된 무술가임을 깨닫습니다. 단순한 배달원에게 패배하는 것을 거부한 그는 격렬한 고함을 지르며 칼을 들고 왕안에게 달려듭니다. 왕안은 쉽게 거친 스윙을 뛰어넘고 단 한 번의 동작으로 남자의 팔에 파괴적인 발차기를 날립니다. 그의 일격으로 칼이 날아가고 깡패는 바닥에 쓰러집니다. 3명의 공격자가 모두 패배하자 왕안은 흩어진 시체들 사이에 서 있습니다. 계단 꼭대기에서 싸움을 지켜본 린 슈이프는 마침내 공포에 질린 비명을 지릅니다. 그 소리에 쓰러진 리더가 경고를 받고 비록 얻어맞았지만 여전히 의식이 있습니다. 그녀의 비명에 화가 난 그는 몸을 일으켜 기회를 엿보고 무방비 상태의 린 슈이프에게 달려듭니다. 그녀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그녀를 붙잡고 칼날을 그녀의 목에 겨누며 그녀를 인질로 잡습니다. 그는 왕안을 노려보며 한 발짝이라도 더 내디디면 그녀를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공포에 질린 린 슈이프는 감히 그녀를 해치면 할아버지가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왕안은 완전히 침착합니다. 그는 깡패를 바라보며 섬뜩할 정도로 감정이 없는 목소리로 그냥 하라고 말합니다. 린 슈이프의 목에 칼날을 무시하고 왕안은 천천히 공황 상태에 빠진 깡패에게 걸어가며 그를 조롱하고 그의 위협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왕안이 끊임없이 전진하자 그는 냉담하게 그 남자가 너무 무서워하는지 묻습니다. 땀을 흘리고 겁에 질린 깡패는 그만하라고 소리칩니다. 흐릿한 움직임 속에서 왕안은 순식간에 거리를 좁힙니다. 깡패가 반응하기도 전에 왕안은 엄지와 검지 사이에 칼날의 평평한 부분을 잡아 무기를 완전히 멈춥니다. 그는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깡패를 바라보며 정말로 그가 그의 앞에서 칼을 휘두를 만큼 숙련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깡패는 왕안의 불가능한 힘에 충격을 받고 칼날을 전혀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낍니다. 왕안은 계속해서 그를 조롱하며 그냥 움직이지 않는지 다시 묻습니다. 그런 다음 손가락을 튕겨 강철 칼날을 산산이 부수고 깡패와 린 슈이프가 충격에 빠진 채 바라보는 가운데 금속 파편이 날아갑니다. 깡패가 회복하기 전에 왕안은 그의 목을 잡고 바닥에서 들어 올립니다. 그는 그와 같은 썩은 새우가 그와 싸울 가치가 있는지 묻습니다. 숨이 막힌 깡패는 자신이 강력한 흑룡회의 일원이라고 헐떡거리며 자신을 구하려고 합니다. 왕안은 감명받지 않고 하찮게 그래서 라고 묻고 남자의 머리를 바닥에 내던져 의식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나 깡패는 갑자기 회복하고 새로운 전술을 시도합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서서 왕안에게 범죄의 길로 가지 말라고 애원합니다. 이 기괴한 호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왕안은 남자의 얼굴에 잔인한 발길질을 가하고 남자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입에서 피가 솟구칩니다. 완전히 망가진 깡패는 자비를 구합니다. 그는 왕안에게 멈추라고 애원하며 80세 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왕안에게 중요한 정보를 보고하겠다고 말한다. 왕안은 그를 내려다보며 쓰러진 깡패에게 마지막 말을 할 시간을 3초 준다. 그 남자는 재빨리 중요한 정보를 밝힌다. 하오 형님, 치나오가 이미 수치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왕안이 서두르지 않으면 너무 늦을 것이다. 이 소식에 왕안은 충격을 받는다. 그 깡패가 더 빨리 이 중요한 정보를 말하지 않은 것에 분노하며 마지막으로 사정없이 발로 차서 기절시킨다. 바로 그때 그들은 문에서 큰 노크 소리를 듣는다. 밖에서 경찰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왕안은 즉시 떠나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린수이프에게 수치를 찾으러 갈 것이며 상황을 그녀에게 맡긴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그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지시한다. 그가 뛰쳐나가자 그녀는 가라고 말하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안다고 안심시킨다. 잠시 후 2명의 경찰관이 빌라로 들어온다. 선임 경찰관은 린수이프에게 신분증을 보여주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2대의 경찰차가 밖에 도착하자 그녀는 사월을 하고 있는데 세 남자가 칼을 들고 침입했다고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녀의 진술에 따라 경찰은 의식을 잃은 세 깡패를 체포한다. 한 경찰관은 그의 대장에게 왕안이 길 건너 빌라에서 죽인 2명의 저격수를 발견했으며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한다. 충격을 받은 대장은 그의 부하들에게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조사하러 경찰서로 데려가라고 명령한다. 한편 수치는 분노한 치나오에게 침실에서 궁지에 몰리고 있다. 그는 그녀에게 술에 약을 탄 때를 상기시키며 지금 그녀를 강제로 할 것이라고 자랑하면서 자신의 사악한 의도를 드러낸다. 겁에 질린 수치는 그에게 나가라고 하지만 그는 더욱 분노할 뿐이다.
그는 배달원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고 그들이 끝나면 그녀를 그의 앞에서 강제로 할 것이라고 비웃는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녀를 죽을 때까지 가지고 놀 것이라고 맹세한다. 치는 발버둥치는 수치를 침대에 억누르고 있다. 그녀는 그에게 놓아달라고 하지만 그는 아무도 그녀를 구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소리쳐도 소용없다고 조롱한다. 그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배달원이 자기 문제로 바쁘고 오늘 그녀를 강제로 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그가 몸을 숙이는 순간 강력한 뺨 소리가 그의 얼굴을 강타하며 이빨 하나가 날아간다. 치나오는 방을 가로질러 굴러떨어져 쓰러진다. 문간에는 왕안이 서서 쓰러진 남자를 내려다보며 감히 자기 여자를 건드리다니 살기 싫은 것이냐고 냉담하게 말한다. 무릎을 꿇고 멍든 얼굴을 잡고 치나오는 배달원에게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느냐고 격분하며 묻는다. 왕안은 감명받지 않은 채 그의 아버지가 누구든 그와 같은 아들을 둔 것에 대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한다. 분노한 치나오는 일어나 그의 아버지가 장닝시에서 가장 부유한 친강이며 그를 거스르는 것은 사형 선고라고 외친다. 그러고 나서 그는 공격하기 위해 달려든다. 왕안은 손쉽게 어설픈 공격을 피하고 강력한 발차기를 날려 그를 패배자로 치부한다. 그의 발차기는 치나오를 가구에 날려 완전히 기절시킨다. 그런 다음 왕안은 흔들리는 수치를 돌아보며 부드럽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제 다 끝났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와서 기쁘다고 말하면서 그를 보호적으로 껴안는다. 그는 그녀를 꼭 껴안고 그가 그녀와 함께 있는 한 아무도 감히 그녀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안심시킨다. 한편 쓰러진 치나오는 비틀거리며 방에서 나가 그 빌어먹을 배달원에게 기다리라는 마지막 협박을 외친다. 당장의 위험이 사라지자 수치는 왕안을 올려다보며 지금 몇 시냐고 묻는다. 당황한 그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그녀는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거의 잊을 뻔했다며 그가 함께 가줄 수 있는지 묻는다. 따뜻한 미소로 왕안은 주저없이 동의하며 어디든 함께 가겠다고 약속한다. 수치와 왕안은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큰 현대적인 기업 건물에 도착한다. 그들이 내리자 한 사람이 수치에게 인사를 하며 류 사장이 이미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들어가고 수치는 비즈니스 정장을 입은 여자에게 늦어서 죄송하다고 말한다. 여자인 류 사장은 다름 아닌 왕안의 비서인 류예야. 그녀는 그를 보고 충격을 받아 거의 도련님이라고 부를 뻔했지만 그는 재빨리 손짓으로 그녀를 막는다. 재빨리 생각한 왕안은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그들이 오래된 동창인 척한다. 이것은 왕안과 강력한 류 사장이 서로 알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수치를 놀라게 한다. 수치는 우연이라고 말하고 류에는 불안하게 동의하며 앉도록 초대받는다. 모두가 자리에 앉자 류에는 사업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수치는 시작하기로 동의한다. 하지만 그들이 막 시작하려고 할 때 문이 활짝 열린다. 수치의 할아버지, 그녀의 아버지, 그리고 수가문의 다른 두 남자가 류 사장에게 아첨하며 류 사장을 향해 걸어들어와 그들이 얼마나 영광인지 표현한다. 그들은 그런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해 부주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충격을 받은 수치는 할아버지에게 왜 거기 있느냐고 묻고 류에는 정중하게 그에게 인사를 한다. 할아버지는 새로운 지역 프로젝트에 너무 흥분해서 바로 달려왔다고 설명한다. 그의 친근한 태도는 왕안을 알아차리자 사라진다. 그는 화를 내며 수치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 회의에 외부인을 데려왔느냐고 묻는다. 수치는 자신이 프로젝트 책임자이기 때문에 누구를 데려올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할아버지에게 상기시키며 자신의 입장을 고수한다. 이것은 그녀의 아버지인 수장애를 격분시키고 그는 그녀에게 소리를 지르며 언제 그녀가 회사를 위해 말할 차례가 되었느냐고 질문한다. 그는 그녀를 얕잡아보며 자격이 없다며 그녀의 형제를 위해 자리를 양보하고 류 사장에게 물을 따르라고 명령한다. 그 순간 비웃는 젊은 남자가 앞으로 나서서 자신을 수레이라고 소개한다. 그는 류 사장에게 자신과 함께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라고 말하고 수치는 발언권이 없다고 말하며 무시한다. 수치는 프로젝트가 자신에게 주어졌다고 할아버지에게 항의하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다시 그녀의 말을 끊고 물을 따르라고 소리친다. 마침내 또 다른 남자, 수치의 삼촌인 수진종이 마지막 일격을 가한다. 그는 수치에게 앞으로 모든 회사 업무는 수레이에게 넘겨야 하며 그녀는 곧 결혼할 것이므로 자신의 자리를 이해해야 한다고 으스대며 말한다. 수 가문이 수치를 밀어내려고 하자 왕안이 마침내 입을 연다. 팔짱을 끼고 강렬한 표정으로 그는 그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고 프로젝트는 원래 수치에게 주어졌다고 상기시킨다. 이것은 수치의 할아버지를 격분시키고 그는 왕안에게 닥치라고 소리치며 그에게 말할 권리가 무엇이냐고 묻는다.
수레이도 거만하게 합세하여 수치가 배달원을 남자친구로 두고 있다고 조롱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할아버지에게 그녀가 이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한다. 그 폭로는 할아버지를 격분시킨다. 그는 왕안을 가리키며 수치에게 이 천박한 쓰레기를 당장 내쫓으라고 명령하고 그와 그에게는 회사에서 금지한다고 선언한다. 수치는 왕안을 옹호하며 그가 무엇을 하든 정직하게 돈을 벌기 때문에 상관없고 그녀의 할아버지는 그를 모욕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녀의 반항은 노인을 더욱 격분시킬 뿐이다.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본 왕안은 수치와 함께 떠나기 위해 일어선다. 그는 그녀의 가족에게 그들은 뻔뻔하다고 말하고 그의 조건을 반복한다. 프로젝트는 수치만이 처리할 수 있다. 할아버지는 그에게 맞서며 그저 배달원에 불과한 내가 무슨 권리로 요구하느냐고 묻는다. 대답 대신 왕안은 초조한 류어를 돌아본다. 그는 능숙하게 그녀를 옛 그부라고 부르며 부탁 하나를 한다. 그는 소기가 그의 약혼녀이며 프로젝트는 반드시 그녀에게만 주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의 위압적인 시선에 류얼은 마지못해 동의한다. 수레이는 충격을 받고 항의하며 류 사장에게 소기는 무책임하고 회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며 자신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류얼은 왕안의 명령에 따라 그를 무시하고 할아버지에게 직접 말한다. 그녀는 자기 회사는 소기와만 일할 것이라고 말한다. 소씨 가문이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파트너를 찾을 것이다. 할아버지는 당황하여 그녀의 상사와 이야기하고 싶어한다. 류얼은 마지막 일격을 가한다. 그녀는 자신이 전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노인, 가주는 그녀의 상사를 만날 자격이 없다고 알려준다. 가혹한 말에 노인은 땀을 흘리고 완전히 말을 잃고 가족 앞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굴욕을 당한다. 완전히 패배한 소기의 아버지, 수장에는 재빨리 태도를 바꾼다. 그는 류 사장에게 화내지 말라고 말하며 소기를 책임자로 앉히는데 동의하며 그녀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라고 확신시킨다. 그의 장인은 파트너십만 얻을 수 있다면 소기가 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하며 동의한다. 만족한 류이는 오늘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제 통제권을 가진 류얼은 소기 옆에 서서 나머지 소씨 가문을 해고한다. 그녀는 자신과 소기가 계약 세부 사항을 개인적으로 논의해야 하며 그들은 떠날 수 있다고 알려준다. 반대할 힘이 없는 수장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고 그는 충격을 받은 장인을 방에서 데리고 나간다. 패배한 남자들이 줄지어 나가자 수레이는 아버지에게 항의하려 하지만 재빨리 입을 다물고 쫓겨난다. 그들이 사라지자 왕안은 문이 닫히는 것을 보며 비웃으며 그들은 광대 같고 스스로 굴욕을 자초했다고 생각한다. 그러자 류얼은 전문적으로 계약서를 소기에게 넘겨 검토하게 한다. 한편 다른 곳의 사무실에서 분노한 수레이는 아버지 수장애에게 따지며 어떻게 그 빌어먹을 소기가 책임을 맡게 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 책상에 차분히 앉아있는 수장장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계획이 있다고 확신시킨다. 수레이가 삼촌 수장장에게 떠나라고 말하려 하자 그의 아버지는 그들을 모두 같은 편이라고 말하며 막는다. 그러고 나서 그는 충격적인 가족의 비밀을 밝힌다. 소기는 그의 친딸이 아니다. 수레이와 수장장 모두 충격을 받는다. 수장장은 처제가 그를 속였느냐고 묻지만 수장에는 진실을 밝힌다. 그는 아내 양후이민이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소기를 입양했다고 설명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녀가 배달원과 엮여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불평한다. 사려 깊은 수장종은 소기의 친부모가 누구인지 묻는다. 수장에는 그 질문을 무시하며 모른다고 말하고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고 그녀에게 쓸모없는 옥 펜던트 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조바심이 난 수레이는 아버지의 계획을 듣고 싶어 끼어든다.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수장장은 그의 계략을 밝힌다. 그는 기다렸다가 소기가 지금은 프로젝트를 맡게 하라고 말한다. 그녀가 힘든 일을 마치면 그녀에게서 빼앗을 방법이 있다고 한다. 계략을 이해한 수레이는 자신감 있는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동의한다. 정장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왕안은 근무 중인 두 경비원에게 다가가 불을 빌린다. 덩치가 더 큰 경비원이 라이터를 건넨다. 왕안의 정장 차림을 눈치챈 경비원은 그가 면접을 보러 온 줄 알지만 왕안은 아니라고 말한다. 궁금해진 경비원은 그럼 뭘 하고 있냐고 묻는다. 매우 태연하게 왕안은 자신이 배달원이라고 밝힌다. 두 경비원은 폭소를 터뜨리고 그들 중 한 명은 배달원과 경비원은 평생의 적이라고 농담한다. 왕안은 낄낄 웃지만 그러다가 두 경비원이 심각해지고 똑바로 일어서는 것을 알아차리고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갑자기 경비원들은 차렷 자세를 취한다. 한 명이 다른 사람에게 수사장님이 도착했다고 말한다.
덩치가 더 큰 경비원은 감탄하며 수사장님은 회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고 매일 그녀를 보는 것이 일할 동기를 준다고 설명한다. 왕아는 여자 때문에 흥분하는 그들을 비웃는다. 짜증이 난 경비원은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말라고 말하며 배달원으로서 그들보다 나을 게 없다고 상기시킨다. 그 순간 우아한 소기가 나타난다. 두 경비원은 그녀를 수 사장님이라고 부르며 정력적이고 존경스럽게 인사한다. 그녀는 그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차를 가지러 간다고 말한다. 소기가 빨간 스포츠카를 향해 걸어가자 덩치가 더 큰 경비원은 뛸 듯이 기뻐하며 동료에게 수 사장님이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고 자랑한다. 이것을 보고 있던 왕아는 그렇게 큰 반응이 필요한지 묻는다. 경비원은 왕안에게 다가가 팔을 어깨에 얹고 잘난 체하며 충고한다. 그는 배달원이라도 꿈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바로 그때 소기가 화려한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그들 옆에 멈춘다. 운전석에서 그녀는 왕안을 바라보며 타라고 말한다. 왕안은 웃으며 경비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그들의 말을 기억하고 나중에 보자고 말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고급차의 조수석에 탄다. 두 경비원은 완전히 얼어붙은 채 스포츠카가 쏜살같이 달려가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며 방금 불쌍히 여겼던 겸손한 배달원이 아름답고 넘볼 수 없는 사장님과 함께 떠났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이 운전하는 동안 왕아는 소기의 행복한 표정을 눈치채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음에 틀림없다고 말한다. 소기는 그녀의 친구 린수이프 덕분이라고 설명하며 동의하고 그녀가 신구 프로젝트의 배후에 있는 신비한 거물을 찾았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 사람에게 꼭 직접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덧붙인다. 재미있어하며 왕아는 그녀에게 반드시 잘 감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화제를 바꿔 이미 민정국에 연락을 취했고 다음날 아침 결혼 등록을 할 것이라고 알려준다. 소기는 차분하게 그 계획에 동의하지만 조건을 제시한다. 그녀는 아이에게 아버지가 생기도록 결혼 증명서만 원한다. 아이가 태어난 후 그녀는 그에게 매달 3만 위안을 줄 것이다. 놀란 왕아는 그녀가 그를 유료 동반자로 두려고 하느냐고 묻는다. 소기는 그가 원하는 대로 생각해도 된다고 말한다.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왕아는 팔짱을 끼고 그녀가 정말로 그를 붙잡아두고 싶다면 3만 위안은 너무 적다고 반박한다. 그의 반응에 소치는 격분한다. 그녀는 그에게 오늘 시험하지 말라고 말하며 배달원이 한 달에 얼마나 벌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3만 위안이면 충분하다고 암시한다. 좌절감에 그녀는 엑셀러레이터를 밟고 빨간 스포츠카는 시티 스트리트를 질주한다. 그들은 곧 고급스러운 현대식 주거단지의 입구에 도착한다. 주차 후 왕아는 차에서 내려 문에 기대며 소기가 길을 잘 아는 것 같고 이미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외웠다고 놀린다. 짜증이 난 그녀는 GPS가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대답한다. 그들이 단지를 걸어갈 때 왕안의 전화가 울리기 시작한다. 왕안은 소기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말하고 전화를 받으러 간다. 왕안은 전화를 받아 건너편의 노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태연하게 묻는다. 상대방은 흑룡회에 의해 화물이 압수되었으니 처리해야 한다고 알린다. 발신자는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의 문 앞에 카드가 놓여 있다고 언급한다. 왕안은 자신감 있게 동의하며 다음날 정오까지 모든 것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러자 발신자는 갑자기 화제를 바꾸어 왕안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제대로 들었는지 묻는다. 이 질문에 왕안은 깜짝 놀라며 화를 내며 누가 정보를 유출했는지 밝히라고 한다. 노인은 린칭 이안이 그에게 말했고 허락도 없이 결혼하려 한다고 왕안을 비난한다. 그는 계속해서 왜 왕안이 수많은 부유한 상속녀들을 제쳐두고 사소한 서우 가문의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왕안은 상황을 진정시키고 설명하려고 한다. 그러나 노인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말을 끊는다. 대신 그는 겁에 질린 왕안에게 그의 누나가 다음날 그를 직접 신문하러 올 것이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알린다. 왕안은 공황 상태에 빠져 노인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대하지 말라고 애원하며 그녀의 방문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묻지만 전화는 갑자기 끊어진다. 분노하고 스트레스를 받은 왕안은 전화를 끊으며 노인에게 복수하겠다고 중얼거린다. 흥분한 그의 모습을 알아차린 소기는 다가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재빨리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왕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안심시킨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안심시키는 듯 팔을 두르고 집에 갈 시간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그의 아파트로 돌아가 현대적인 거실로 들어선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소기는 커피 테이블 위에 놓인 흰색 카드를 발견하고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왕안은 태연하게 다른 사람에게 줄 선물 카드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화제를 바꾸어 그는 재킷을 벗고 배가 고플 것이라고 제안하며 요리를 해주겠다고 한다. 소기는 조용히 동의한다. 그가 부엌으로 향하자 소기는 소파에 앉아 그의 재킷을 들고 있다. 집에 남자 하나 두고 사는 것도 꽤 괜찮다고 생각하며 얼굴에 옅은 미소를 짓는다. 그의 아파트에서 앞치마를 두른 왕아는 소기에게 앉으라고 말하며 곧 요리가 끝날 것이라고 한다. 그녀는 고맙다고 말한다. 그가 부엌으로 향하면서 장난스럽게 아내와 아이에게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하며 어쨌든 그는 집에서 놀고 먹는 남자라고 덧붙인다. 그의 말에 소기는 말문이 막히고 옅은 미소를 지으며 소파에 앉는다. 다음 날 장면은 장링 민정국으로 바뀐다. 왕안과 소기는 각각 빨간 결혼 증명서를 들고 건물에서 나온다. 왕안은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유부남이라고 자랑스럽게 선언한다. 소기는 장난스럽게 그의 오늘 계획과 음식을 배달할 것인지 묻는다. 왕안은 그것을 무시하며 지금은 좋은 옷을 입었으니 나가서 젊은 아가씨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농담한다. 그의 반응에 소기는 짜증을 낸다. 그녀는 그를 가망 없다고 부르고 유부남이 되어서도 여전히 성질이 나쁘다고 불평한다. 그녀는 몸을 돌려 획 떠나가며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한다. 그녀가 떠나자 왕안의 장난기 넘치던 표정은 사라지고 진지한 표정으로 바뀐다. 그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노인이 그에게 맡긴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의 임무는 그를 높이 솟은 마천루 흑룡 그룹 본사로 데려간다. 그는 거대한 건물 앞에 서서 이곳이 맞는 곳인지 확인한다. 그는 그 그룹의 기원에 대해 생각하며 흑룡회가 한때 지역 갱단이었지만 이후 겉으로는 합법적인 기업으로 변모했다는 것을 떠올린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여전히 비독촉 및 고리대 금업과 같은 불법적인 사업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차가운 결연한 표정으로 그는 그들이 실제로 얼마나 유능한지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한다. 왕안은 흑룡그룹의 호화로운 로비로 걸어 들어간다. 안내 데스크에 있는 2명의 깡패 같은 남자들이 그를 맞이하며 볼 일이 무엇인지 묻는다.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왕안은 빚을 받으러 왔다고 자신있게 말한다. 장발 깡패는 왕안이 고객이라고 오해한다. 그는 빚을 회수하는 것이 그들의 서비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제대로 찾아왔다고 말한다. 왕안은 침착하게 정정하며 발디리오라는 남자에게 빚을 받으러 왔다고 분명히 한다. 이 말에 두 남자는 격분한다. 그들은 이 바보가 누구냐고 이곳이 누구의 영역인지 이해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하며 그들이 달려들 때 그는 죽음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장발 남자가 먼저 난폭한 발차기로 공격하지만 왕안은 쉽게 피한다. 그 깡패는 추진력 때문에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는다. 정신을 차리기 전에 왕안은 재빨리 그의 얼굴을 발로 찬다. 파트너가 쓰러진 것을 본 대머리 깡패는 달려와 주먹을 휘두른다. 그는 왕안의 강력한 발차기에 맞아 날아가는 같은 운명을 맞이한다. 두 남자 모두 로비 바닥에 쓰러지자 왕안은 의식이 있는 장발 깡패 위에 서 있다. 그의 표정은 차갑고 침착하게 그 남자가 이제 그를 발디 로우에게 데려갈 준비가 되었는지 묻는다. 장면은 흑룡그룹의 수장인 발디 로우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 호화로운 사무실로 바뀐다. 긴 보라색 머리의 여자가 그에게 은밀하게 기대고 있다. 그녀는 장난스럽게 그의 가슴에서 붉은 와인 한 방울을 핥는다. 그는 맛이 좋냐고 묻고 그녀는 맛이 좋다고 대답한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발디로우는 그녀가 좋아한다면 더 마실 수 있으며 나중에 배부를 때까지 먹여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녀는 장난스럽게 그를 짓궂다고 부른다. 그들의 순간은 사무실 문이 활짝 열리면서 산산이 부서진다. 문신을 하는 롱이라는 남자가 당황한 채 뛰어들어와 누군가가 침입했다고 소리치며 방해에 분노한다. 발디리오는 웬 롱에게 노크를 하지 않았다고 소리치며 그가 바쁜 것을 볼 수 없었냐고 묻는다. 그는 여기가 그의 영역이라고 맹렬히 선언하며 누가 감히 난입하겠느냐고 묻는다. 웬 롱은 더듬거리며 설명하려고 하지만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시체가 문을 통해 날아온다. 로비에서 온 깡패 중 한 명이 발디로의 책상 앞에 세게 떨어져 보스와 여자는 깜짝 놀란다. 그의 충격은 분노로 바뀐다. 발디로우는 벌떡 일어나 권총을 꺼낸다. 그는 문을 향해 총을 겨누고 소리치며 그의 영역을 침범할 배짱이 있는 개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한다. 깡패를 따라 검은 물체가 문을 통해 날아간다. 그것은 무겁고 화려한 카드인데 깜짝 놀란 발디 로우의 책상 앞에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박힌다. 여전히 권총을 든 채 그는 조심스럽게 카드를 집어든다. 그의 표정은 분노에서 순수한 공포로 바뀌고 휘장을 알아보고 소리치며 그것이 텐 그레이츠 협회의 블랙카드라고 식별한다.
바닥에서 구타당한 깡패 엔롱은 혼란스러워하며 텐 그레이츠 협회가 무엇인지 묻고 그것이 10명의 강력한 지하 세계 보스들의 끔찍한 조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순간 왕안이 사무실로 들어선다. 그는 침착하고 거만하게 내려다보며 그들이 그 협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말한다. 왕안을 본 류발디는 공포에 질려 깨닫는다. 그는 구 영주님이라고 외치며 드디어 누가 왔는지 이해한다. 충격을 받은 그는 뒷걸음질치며 침착함을 잃는다. 왕안은 침착하게 사무실로 걸어 들어가면서 누군가 아직도 그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에 감탄한다. 그가 암흑가에서 나온 지 여러 해가 되었기 때문이다. 망설임 없이 류발디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완전히 복종한다. 그는 구 영주님께 무슨 명령이 있는지 묻는다. 힘의 변화를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에서 무릎을 꿇은 갱단 두목은 정중하게 왕안에게 라이터를 내밀고 왕안은 침착하게 담배에 불을 붙인다. 담배를 한 모금 피우면서 왕안은 본론으로 들어가 류발디가 최근에 상품을 압수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한다. 겁에 질린 남자는 오해일 거라고 주장한다. 왕안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10대 협회에서 감히 훔치는 그의 배짱에 감탄한다고 말한다. 복종하는 척하면서 류발디는 즉시 물건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그는 몰래 허리춤에 숨겨진 권총을 잡으려고 하며 필사적인 행동을 준비한다. 속임수를 알아차린 왕안은 태연하게 있다. 그는 갱단 두목을 바라보며 오싹한 경고를 전하며 검은 카드가 나타나면 신과 귀신도 굴복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묻는다. 필사적인 행동으로 류발디는 벌떡 일어나 왕안에게 권총을 겨눈다. 그는 구 영주님이 자신에게 빠져나갈 길을 주지 않으니 잔인하다고 비난하지 말라고 소리친다. 그러나 그가 발사하기 전에 왕안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움직인다. 그는 아직 불이 붙은 담배를 공중에 던진다. 그 작은 물체는 류발디가 방아쇠를 당길 때 권총을 쳐서 총알을 빗나가게 한다. 왕안은 침착하게 자신에게 총을 겨누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위협이 제거되자 왕안은 책상에서 검은 카드를 집어든다. 그는 그것을 들어 올려 자신에게 총을 겨눈 사람은 모두 죽었다는 차가운 선언을 한다. 단 한 번의 유연한 움직임으로 그는 카드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칼날처럼 사용하여 류발디의 목을 가로질러 베어 치명적인 일격을 가한다. 갱단 두목은 바닥에 쓰러져 죽는다. 끔찍한 장면은 보라색 머리 여자를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게 만들고 문신을 한 깡패 원룡은 쓰러진 보스의 시체를 충격에 휩싸여 바라본다. 소동은 다른 갱단 멤버들을 문간으로 불러들인다. 그들은 얼어붙고 그들의 보스가 살해당했다는 것에 불신하며 소리친다. 혼란을 무시하고 왕안은 겁에 질린 원룡을 잡는다. 그는 그에게 두 가지 선택을 제시한다. 물건을 넘기고 새로운 보스가 되거나 물건을 넘기고 류발디와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이러한 최후 통첩에 직면한 원룡은 즉시 결정을 내린다. 그와 다른 모든 깡패들은 즉시 머리를 숙여 구 영주님께 흔들림 없는 충성을 맹세하고 이전 보스의 행동과의 모든 연관성을 부인한다. 만족한 왕안은 그들의 맹세를 받아들이고 침착하게 누군가에게 그의 화물로 데려다 달라고 명령한다. 그의 임무는 이제 완료되었다. 흑룡파의 위압적인 본부 밖에서 차가 멈춘다. 진호는 목발을 짚고 붕대를 심하게 감은 깡패와 함께 내린다. 부하 직원은 불안하게 그의 보스에게 왕안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며 조심하라고 조언한다. 그러나 분노에 휩싸인 진호는 그 조언을 무시하고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왕안을 죽일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는 입구로 달려가 흑룡파의 보스를 만나러 왔다고 소리친다.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그는 갱단의 보스인 류 영감이 그 빌어먹을 배달원을 없애기만 한다면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다고 맹세한다. 한편 사무실 안에서는 새로운 위계 질서가 확립된다. 왕안은 모인 갱단 멤버들 앞에 서서 원룡을 새로운 리더로 임명한다. 그는 원룡이 이제 흑룡파의 책임자이며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번영하는 미래를 약속한다고 선언한다. 다른 갱단 멤버들은 빠르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리더를 존경스럽게 대한다. 새로운 질서가 정착되자마자 진호는 류 영감을 찾으며 사무실로 뛰어든다. 그는 새로운 경영진 하에 있는 방을 둘러보고 화를 내며 늙은 보스가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한다. 새로운 리더인 원룡과 대면한 경노한 진호는 그를 무시하고 그가 주요 사업 거래를 위해 늙은 보스를 만나러 왔다고 주장한다. 책상 뒤에서 원룡은 침착하게 류 영감은 더 이상 없고 그가 이제 흑룡파의 책임자라고 알린다. 변화를 받아들인 진호는 새로운 리더에게 축하를 전하고 그의 제안을 받는다. 그는 그들을 위해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하며 그 일에 5천만 원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 엄청난 금액에 흥미를 느낀 원룡은 목표가 누구인지 묻는다.
진호는 그가 죽이고 싶은 사람이 단순한 배달원이라고 밝힌다. 원령은 단순한 배달원을 죽이는데 5천만 원을 지불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며 진호에게 농담하러 잘못된 장소에 왔다고 말한다. 격분한 진호는 농담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맹렬하게 이 배달원이 자신을 때려 눕히고 여자를 훔쳐갔고 그 때문에 그는 죽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수익성 좋은 기회를 본 원령은 보스로서의 그의 첫 번째 큰 거래가 너무 빨리 왔다는 것에 즐거워한다. 그는 진호에게 배달원 때문에 흥분하지 말고 그것을 처리하기로 동의한다고 침착하게 말한다. 진호는 그가 목표가 어디에 사는지 알고 그의 죽음을 목격하고 싶어하므로 그들과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령은 기꺼이 동의하고 그의 부하들을 모아 진호의 만족을 위해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약속한다. 자신감 있는 몸짓으로 그는 그의 부하들을 결집시키고 그들 모두가 진호가 복수하는 것을 돕기 위해 갈 것이라고 발표한다. 그의 부하들은 충성스럽게 응답한다. 네, 롱 형님. 장면은 왕안이 그의 일상으로 돌아온 XX 식품 배달센터로 다시 바뀐다. 이제 그의 유니폼을 입은 그는 그가 며칠 동안 자리를 비웠고 사장이 그를 찾고 있었다고 언급한 동료들에게 인사를 받는다. 왕안은 침착하게 몇 건의 배달을 마친 후 사장을 보겠다고 말한다. 그는 그의 동료들이 작별 인사를 하며 떠나자 담배에 불을 붙인다. 그는 그의 빨간 오토바이에 앉아 멋진 자신감을 발산한다. 그러나 그가 운전하는 동안 검은 벤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그를 가로막는다. 벤의 옆문이 열리고 경로한 진호가 무거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나타난다. 그는 왕안을 노려보며 그가 그렇게 빨리 발견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거라고 기뻐한다. 침착하게 서서 왕안은 복수심에 불타는 추격자를 바라보며 이 대면이 약간 예상치 못했다고 인정한다. 분노에 눈이 먼 진호는 무거운 파이프를 휘두르며 돌진한다. 그는 왕안을 무릎 꿇고 울게 만들 것이라고 소리친다. 그러나 왕안은 완전히 침착하게 서투른 공격을 손쉽게 피한다. 진호가 비틀거리며 지나가자 왕안은 여전히 불이 붙은 담배를 완벽한 조준으로 던져 진호의 벌어진 입에 직접 던진다. 갑작스러운 고통과 충격으로 진호는 울부짖었다. 그가 회복되기 전에 왕안은 그를 조롱하며 무릎을 꿇고 싶어 했던 사람이 그였는지 묻는다. 그런 다음 그는 진호의 복부에 강력한 무릎 공격을 가하고 그의 등을 잔인하게 팔꿈치로 때리며 그를 무릎 꿇게 만들 것이라고 외친다. 일련의 타격은 너무 많아서 진호는 고통 속에 무릎을 꿇는다. 굴욕감을 느낀 진호는 문신을 한갱단 리더인 원령에게 그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요구하며 가만히 서 있으라고 돈을 준 것이 아니라고 상기시킨다. 신호에 맞춰 원령과 그의 부하들이 벤에서 나온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시가를 피우며 원령은 모든 배달원들이 이 배달원만큼 강한지 궁금하다고 말한다. 바닥에서 진호는 잔인한 명령을 추가하여 왕안을 빨리 죽이지 말라고 말한다. 그를 천천히 고문해서 죽음보다 더 끔찍한 운명을 맞게 하고 싶어 하는군. 원롱이 왕안에게 다가가 익숙한 손을 그의 어깨에 얹고 거들먹거리며 친구라고 부른다. 하지만 왕안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원롱의 오만한 미소는 사라지고 순수한 충격과 공포로 바뀌며 마침내 그가 누구와 맞서고 있는지 알아차린다. 즉시 반응하며 왕안은 누가 감히 그를 친구라고 부르냐며 맹렬하게 묻는다. 그는 원롱의 머리를 잡고 잔인하게 그의 얼굴을 자신의 담배에 쳐박아 화상을 입힌다. 겁에 질려 다친 갱단 두목 위에 서서 왕안은 몇 분 만에 새로운 보스가 되더니 건방져졌냐며 조롱한다. 화상 입은 얼굴을 감싸진 원롱은 극도의 공포에 떨며 마침내 왕안을 그의 진짜 직함인 구영 마스터라고 부른다. 그는 필사적으로 사과하며 상대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감히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맹세한다. 완전히 어리둥절한 진아오는 원롱이 사용한 칭호를 무시하고 왕안을 공격하라고 명령하려 한다. 왕안을 더 화나게 할까봐 두려워진 원롱은 즉시 이전 고객에게 등을 돌린다. 그는 진아오에게 맹렬하게 발길질하며 이놈이 바로 구영 마스터를 공격하려 했던 바보라고 소리친다. 강력한 발차기에 진아오는 나라가 고통스럽게 포장도로에 떨어진다. 왕안은 쓰러진 진아오를 밟고 마지막 차가운 경고를 한다. 그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목숨이 소중하면 다시는 그를 건드리지 말라고 말한다. 고통 속에서 진아오는 알겠다고 더듬거린다. 그러자 왕안은 더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 그는 진아오에게 수치가 그의 아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그녀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경고한다. 그는 이번에는 그의 손만 부러뜨렸지만 다음에는 운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의 말을 강조하기 위해 그는 진아오의 붕대가 감긴 머리를 신발로 짓밟아 고통의 비명을 지르게 한다. 상황이 해결되자 왕안은 휴대폰을 꺼내 또 늦겠다고 투덜거린다.
그의 뒤에서 원롱과 그의 부하들은 조용히 공손하게 서 있다. 왕안이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멍해진 진아오는 비틀거리며 일어선다.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는 원롱에게 소리치며 왜 배달원 하나 처리하지 못하냐고 따진다. 원롱은 굳은 표정으로 이전 고객을 마주본다. 그는 진아오에게 배달원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감히 거슬러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말하며 그가 방금 도전한 엄청난 힘을 이해시키려 한다. 배달을 계속하며 왕안은 낡은 아파트 건물에 도착한다. 음식 패키지를 들고 어둡고 지저분한 복도를 걸어가며 그는 혼잣말로 이곳이 얼마나 낡았는지에 대해 언급한다. 그는 정확한 아파트를 찾아 문을 두드린다. 흐트러진 파란 머리에 위협적인 표정을 한 남자가 문을 연다. 왕안은 총 금액이 20만이라고 전문적으로 말하며 현금으로 지불할 것인지 코드로 지불할 것인지 묻는다. 남자는 현금으로 지불하겠다고 퉁명스럽게 대답한다. 남자가 돈을 더듬거리는 동안 왕안의 표정은 수상해지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한다. 그의 의심은 그가 남자 뒤 어두운 아파트를 힐끗 쳐다볼 때 확인된다. 그는 배경에서 찢어진 옷을 입고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려는 겁에 질린 여자를 본다. 그녀는 억류되어 있다. 소리를 내기도 전에 다른 남자가 그녀의 머리를 때려 넘어뜨리고 조용히 하라고 말한다. 이것을 목격한 왕안의 태도는 즉시 바뀐다. 파란머리 남자는 그에게 돈을 지불하고 없애려고 하며 화를 내며 사라지라고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내 알바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고는 문을 쾅 닫는다. 안에서는 두 범죄자가 배달원이 모든 것을 봤다는 것을 깨닫고 당황한다. 한 명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자 다른 한 명은 망설임 없이 그를 죽여야 한다고 대답한다. 복도에 남겨진 왕안은 짜증이 난 듯 머리에 손을 얹고 이런 상황에 부딪히다니 정말 운이 나쁘다고 중얼거린다. 그의 생각은 문이 다시 활짝 열리면서 방해받는다. 파란머리 남자가 칼을 들고 그에게 달려들어 공격할 준비를 한다. 놀랐지만 준비된 왕안은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냐고 묻는다.